청취자들의 사연을 나눕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잉그워드, 뉴저지에 살고 있는 63살 주부입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 고민을 좀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남편은 67살이고요. 저희는 결혼한 지 41년이 됐습니다. 애들은 다 독립했고 지금은 남편하고 둘이 조용히 살고 있어요. 남편은 은퇴한 지 5년 됐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옆집에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 이사를 오셨거든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해 보이고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 사신다 그랬어요. 저도 처음엔 좀 외롭겠다 생각을 했죠. 이민 생활도 외로운데 혼자 돼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저희 집 다음 집이었습니다. 완전히 옆집은 아니니까 매일 보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볼 때마다 인사만 하고 지내는 그 정도였죠.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그분 집에 가는 거예요. 주방에 뭐 물이 샌다고, 전구를 갈아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웃 도와주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도를 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여자분이랑 같이 장을 보러 갑니다. 저희 집이 앵그우드인데 저기 에지워러에 있는 호프우즈하고 트레이더 조스까지 둘이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일하느라 몰랐죠. 근데 지난번에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레이더 조스에서 뭐 살 거 있으면 말하라고. 자기 내일 장 보러 간다고요. 근데 남편이 말하는 내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일 안 하고 집에서 쉬는 토요일이요. 그래서 아침 먹고 다 치우고 장 보러 갈 채비를 했죠. 일어나 장 보러 가게.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어딜? 나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 보러 간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저랑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웃 여자분이랑 장 보러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TV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향수를 칙칙 뿌리더니 나갔습니다. 저는 저 인간이 지금 뭘 하는 건가?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가서 3시간 만에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했더니 장보고 그분이랑 폴리에 있는 빵집에 갔다 왔대요. 빵도 한 봉지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어떻게 옆집 여자하고 장을 보러 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친구니까 도와주는 건데 왜 그래? 당신은 항상 일 가잖아.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일 가요.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일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날만 쏙 빼서 그 여자하고 만나고 이제는 제가 쉬는 토요일에도 둘이 장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난달 어떤 토요일에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홈디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살 거 있어 같이 가. 그랬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아니야 금방 올게 하고 나가더니 한 3시간 만에 왔어요. 뭐 홈디포 가면 남자들 구경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도 그분이랑 같이 나가서 뭐 빵집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지민 씨, 저는 남편을 믿고 싶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남편도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냥 이웃이고 나이도 똑같으니까 친구 같아서 도와주는 거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너무 불편합니다. 같이 장 보러 다니고 차 한 대로요. 빵집 가서 1시간씩 앉아있고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뭐 고쳐준다고 몇 시간씩 있고요.
이게 정말 그냥 이웃 도와주는 걸까요?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건 저랑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드라이브 나갈까? 그러면 아유 뭐하러 집에서 그냥 쉬어 오늘 쉬는 날인데. 그리고 저랑 장 보러 가면 자기는 그냥 차에 있겠답니다. 자기는 피곤하다고요. 그런 남편이 옆집 여자랑은 장도 보고 빵집도 가고 홈디포도 가고 이게 말이 돼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수상하다고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 그럽니다. 어떤 친구는 60대 남자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은퇴하고 시간 많으니까 딴짓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봤다가 아무 일도 아닌데 제가 의심한 거면 남편이 섭섭해 할까 봐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 뭔가 있다면 그걸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섭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 얼굴 보기가 싫어요. 옆집 여자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집히고요. 그분 이름은 여기서 제가 정말 밝히고 싶어요. 수잔이에요. 불륜이라도 화나지만 남의 남편 불륜 아니면서 그렇게 부려먹는 거 그것도 정말 화납니다. 지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륜 같아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매일 밤 잠이 안 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워있는데도 이 사람이 낮에 나 없을 때 옆집 여자랑 뭐 했을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옆집 사는 여자분하고 그렇게 몇 시간씩 보낸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예민해서가 아니라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불편합니다. 이웃을 돕는 거 그 선을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게 불륜이냐? 불륜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그 불륜을 시작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옆집 사는 분이. 근데 그쪽에서 계속 뭐가 필요하다, 도와달라 이러니까 야,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남편이 지금 그걸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딱 앉아서 정확하게 선 긋는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면 뭔가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대화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퀸스 플러싱에 사는 최영미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울한 삶을 살던 사람이죠.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집을 떠나고 남편은 은퇴해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요. 제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20대에 결혼해서 4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돌봤습니다. 제 꿈이 뭔지,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싶었죠.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ESL 클래스 포스터를 봤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영어 회화라고 써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와서 무슨 영어 공부냐 했는데요. 심심하니까 한번 가보자 싶었습니다. 첫 수업날 정말 떨렸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젊은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친절했어요. Never too late to learn 이라면서 격려해 주더라고요. 첫날은 자기소개도 못했습니다. My name is 하고 나서 이것도 얼마나 떨리는지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비슷비슷했습니다. 40-50년을 미국에서 살았는데도 영어 때문에 위축돼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선생님이 Mistakes are okay 라고 계속 말해주니까 틀려도 용기 내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간단한 대화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가능해지고 은행 가서도 혼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2년 전부터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한국어 통역 봉사를 해요.
영어 못하는 한국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통역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죠. 그렇지만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저에게 천천히 말해주고 제 말도 이해해줍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말이 잘 안 통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제가 있으면 안심하시거든요. 남편은 처음에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했는데 지금은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변했어요. 요즘은 같이 산책도 하고 가끔 병원에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아이들도 놀라워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었나 싶어서 엄마 보고 나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제 나이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또 집안 살림하느라 본인을 잊고 살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63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페이스북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바빠서 행복할 줄도 몰랐거든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운전면허 시험도 봅니다. 40년 동안 남편에게 의존해서 다녔는데 이제는 혼자서 다 다닐 거예요. 요즘엔 80 넘은 분들도 다 운전하고 다니니까요. 혼자서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바보처럼 왜 이걸 안 했는지 몰라요. 지민님, 저희 나이 들어서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세요. Never too late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항상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듣는 이 라디오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퀸스 플러싱에 살고 계신 영민님 사연 나눴습니다. 그런 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아유, 이제 와서 뭐,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보다는 올해가 1년이라도 더 빠를 때고요. 내일보다 오늘이 하루라도 더 젊을 때입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뭔가 마음속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2년 전에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잠깐만 오신 거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가세요. 못된 며느리 같죠? 근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둘 다 LA에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계속 LA 사셨고요. 근데 2년 전에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발목을 삐끗하셨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생활하기 힘드실 것 같아. 우리 집에 잠깐 오시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래, 어머니 발목 날 때까지 여기 계시라고 하자. 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애틀란타로 오셨습니다. 한 2달만 있다가 갈게. 미안하다. 그러시면서요. 첫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가끔 나가서 외식도 하고 약도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고요. 며느리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발목도 이제 다 좋아졌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죠. 여보, 어머니 발목 다 나으셨는데 언제 가신대? 남편은 직접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물어봤죠. 어머니 발목 좋아지셨죠? 언제 LA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예, LA 겨울에 비 많이 오잖아. 봄 되면 갈게. 봄이 왔는데 안 가셨어요. 여름이 왔을 땐 땡스기빙 데이랑 크리스마스 지내고 연말에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어머니, 이제 슬슬 집에 가실 준비하셔야죠. 집도 비어있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실 그 집 세 줬다. 네? 세를 주셨어요? 그래. 어차피 비어들 바에는 세 줘서 월세 받는 게 낫잖아. 너 그 김권사 알지? 김권사네 딸이 다 일 처리해서 1년 계약해서 줬단다. 저 그날 남편한테 화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집을 세 줬대.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계신다면서. 남편은 자기도 몰랐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는데 1년 계약이 아니라 2년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제 살림을 간섭하기 시작하셨죠. 제가 뭐 음식을 만들면 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맛있지. 제가 뭐 물을 틀어놓으면 얘 너 물 너무 많이 쓴다. 우리 때는 물 얼마나 아껴 썼는지 아니? 청소 실컷 해놓고 나면 어머머머 여기 먼지 그대로 있는 것 좀 봐. 구석구석 제대로 닦아야지. 저는 참았어요. 시어머니니까.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장 봐가지고 오면 얘 이거는 왜 샀니? 이거 비싸기만 하고 필요 없는 건데. 가끔 제가 옷이라도 사가지고 오면 얘 며느리 너 그런 옷 입으면 안 돼. 너무 짧아. 제가 화장하는 것도 다 간섭을 하십니다. 저 42살이에요. 제가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머리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남편은 나쁜 뜻으로 하는 말 아니라고 그냥 넘겨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제 집에서 눈치 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애들도 힘들어해요. 큰애가 14살, 작은애가 11살인데 애들한테도 일거수일투족 다 잔소리 하시거든요. 숙제했니? TV 그만 봐라. 전화기 그만해라. 게임하지 마라. 방 좀 치워라. 제가 할 얘기를 할머니가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그랬죠. 어머니 애들한테 인심 잃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마세요 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저하고 남편하고 따로 시간 보내는 걸 못 보십니다. 제가 남편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아들 엄마 좀 봐봐 할 얘기 있어 이러면서 끼어드시고요. 남편하고 둘이 밥 먹으러 나가는 거 이런 건 이제 꿈도 못 꿉니다. 엄마 혼자 두고 어딜 가니? 나도 가자. 남편이 엄마 저희 둘이 시간 좀 보내려고요. 그랬더니 아들 엄마 이제 오래 못 살아. 엄마하고 시간 보내는 게 먼저지. 이러시더라고요. 결국 남편하고 데이트도 취소되고 저랑 남편 단둘이 있는 시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작년 땡스기빙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계속 제 흉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애들 교육을 잘 안 시킨다. 요리를 좀 못해서 아들이 맨날 배고프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요.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데 진짜 너무 불편해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어제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입자가 계약 연장하고 싶어 한다고 2년 더 계약해 주셨답니다. 제가 소리 질렀어요. 어머니 왜 상의도 안 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뭘 상의해? 내 집인데. 너 나 쫓아내고 싶니? 그날 저녁 저희 집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이 엄마 싫으면 저보고 나가래요. 남편이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죠.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도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희 집은 난리구석이었습니다. 애들은 무서워서 방문을 살짝 닫고 다 들어갔고요. 결국 제가 짐을 쌌죠. 그리고 호텔로 왔습니다. 저 지금 호텔에 있어요.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모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한두 달 와서 계실 거라고 해놓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연장해 가는 거. 그리고 집 세주고 어머니 여기 계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계속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남편이 전화 왔어요. 당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내 엄마가 내 집에 계시지도 못해? 제 생각, 제 안부는 하나도 안 묻고 이 말만 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지민 씨,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 돌아가야 되나요? 근데 돌아가면 그냥 똑같이 또 살아야 돼요. 앞으로 또 2년? 아니면 그냥 그렇게 계속이요. 제 생각은 차라리 LA 집 팔고 저희 집 근처에 어머니 집을 새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니어 아파트 같은 데도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데를 알아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게 이렇게 이기적인 건가요? 명절 때 시어머니 하루 이틀 와서 주무시는 거 괜찮아요. 그래야 저희 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와서 또 며칠 지내다 가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아, 정말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모시는 건 아닌데 정말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 시어머니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상의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소통이 없이 이런 일을 하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해결 방법을 지금 알고 계세요? 생각하신 것처럼 LA 집, 시어머니 집을 팔고 애틀랜타로 아예 이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집을 사셔도 되고요. 또 시니어타운 이런 데 좋은 데 많이 있으니까 정말 그런 데로 집을 알아서 좀 거리를 두고 생활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는 퀸즈에 살고 있는 51살 주부예요. 남편은 54살이고요. 우리는 결혼한 지 26년 됐습니다. 딸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요. 아들은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진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작년 10월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남편이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단합대회를 갔어요. AC로요. 회사에서 경비를 다 대줘서 이틀을 자고 왔는데요. 돌아온 남편이 아주 신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슬롯 머신에서 500불 땄다? 그리고 그 돈을 저한테 탁 내놨습니다. 저도 좋았죠.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교회도 안 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주말에 나가더라고요. 친구 만난다고, 운동한다고. 그때 정말 몰랐어요. 도박이 시작된 줄. 근데 그게 다 A씨에 카지노에 간 거였습니다. 11월 말쯤에 제가 그걸 알게 되고 물었죠. 가서 돈을 도대체 얼마씩 쓰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아유, 많이 안 써. 그냥 한 100불, 200불 정도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ATM에서 500불도 빼고 1000불도 빼고요. 당연히 보여줬죠. 남편이 당황하더니 다음부턴 조심하겠다고. 근데 그 조심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 12월 2달 동안 우리가 모아놨던 3만 불이 다 날아갔어요. 바닥이 났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어떤 돈인데? 남편은 다시는 안 간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주중에 정말 일하러 간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 또 갔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하나 발견했는데 크레딧 카드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빚이 15,000불이었습니다. 저렇게 몰래 카드까지 만들어서 빚을 지고 모아둔 돈 다 써버리고 몰래 또 카지노 가는 거 저거 도박 중독이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자기 병자 아니라고 도박 중독 아니라고 안 간답니다. 제가 그 3만 불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걸 다 써버리고 저렇게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있는 남편 정말 너무 꼴보기 싫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친정엄마한테도 언니한테도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이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요. 교회에서도 아무도 모르죠. 모두들 저희가 잘 사는 줄 아니까요.
저는 일단 남편이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활센터에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남편은 막무가내예요. 엊그저껜 제 손을 잡더니 여보 미안해. 이번엔 진짜 끊을게. 그러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지민 씨,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볼까요? 아니면 정말 갈라서는 게 나을까요? 근데 이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남편의 잘못된 선택, 그 도박이 우리 가정을 망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도박, 돈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일의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는 겁니다. 짜릿하죠. 근데 그 짜릿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데도 멈추지 못한다면 그건 도박 중독입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더 큰 자극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걸고 그만둬야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지금까지 잃은 돈 다시 만회해보겠다. 그래서 다시 도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도박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바꿔놓기 때문에 내 의지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과 치료가 꼭 필요하죠. 이게 내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입니다. 정말 지난 한 2달 동안 일어난 일이니까요. 가족들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다면 남편 금방 회복될 겁니다. 1800 gambler 혹은 1800-662-HELP 같은 도움 전화가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지민씨 안녕하세요. 저는 어우버니에 살고 있는 80살 늙은입니다.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민리 씨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80이 됐고 아내는 78입니다. 결혼한 지 55년 됐죠. 근데 지민씨, 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은 잔소리보다 마누라한테 들은 잔소리가 더 많습니다. 진짜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봐주시는 게 있었겠죠. 근데 마누라는 없어요. 봐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숨만 쉬어도 잔소리를 해요. 진짜예요. 일찍 일어나면 너무 일찍 일어나서 부시럭거린다고 잔소리. 그래서 조금 더 자면 게으르다고 잔소리. 세수할 때 세면대에 물 튀긴다고 잔소리. 양치 소리 내서 한다고 잔소리. 옷 입으면 그 옷꼴이 뭐냐고 잔소리. 아침 먹겠냐고 물어서 그러겠다고 하면 아침부터 먹는다고 잔소리. 밥상 앞에 앉으면 구부정하게 앉았다고 잔소리. 천천히 먹으라고 잔소리. 후루룩 소리 낸다고 잔소리.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잔소리. 반찬 꺼내놔서 먹는 건데 김치만 먹는다고, 짠 거 먹는다고 잔소리. 고기를 먹으면 고기만 먹는다고 잔소리. 이게 아침 식사할 때까지만 듣는 제 잔소리입니다. 밥 먹고 나서 거실 가서 TV를 켜면 아침부터 TV냐고 잔소리. 운동하라고 잔소리. 운동 안 하면 다리에 힘 빠진다고 나가라고 잔소리.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책을 나가죠. 돌아오면 신발 제대로 벗어놓고 들어오라고 잔소리. 양말 벗으면 냄새 난다고 빨래통에 바로 넣으라고 잔소리. 샤워하고 나오면 뭘 씻은 거냐고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잔소리. 또 오래 있으면 왜 오래 있냐고 잔소리. 점심때가 되면 또 시작이에요. 손 씻고 밥상머리에 앉으라고 잔소리. 밥 먹기 전에 약 먹으라고 잔소리. 저녁 때도 마찬가지고요. TV를 틀면 소리 너무 크다고 잔소리. 작게 하면 자기가 또 안 들린다고 잔소리. 전화를 받으면 누구야, 뭐래, 뭐라고 대답했어. 이런 거 다 보고해야 됩니다. 저희는 침실을 따로 쓰기 시작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아직 난 뭐 하고 있는데 불 안 껐다고 잔소리. 이불 아직 덮지도 않았는데 이불 똑바로 덮고 자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낮잠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거실 소파에서 잠깐 낮잠을 잤는데 들어가서 자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들어가서 자면 오래 자니까 그냥 거실에서 잠깐 자는 거거든요. 근데 침대에 눕지 왜 거실 소파에 눕냐고, 소파 망가진다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에서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방에 가만히 있으면 왜 방에만 박혀있냐, 나와서 TV라도 봐라. 그래서 나가면 냄새 난다고 씻고 오라고. 씻었다 그러면 언제 씻었냐, 어제 씻었냐, 오늘 또 씻어라. 뭘 먹으면 왜 그렇게 많이 먹냐, 노인이 웬 욕심이 그렇게 많냐. 어떤 날은 입맛이 없어서 조금 먹으면 왜 안 먹냐,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정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좀 했죠. 야, 니네 집에서도 이러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이 나이 되면 다 그래. 마누라들이 잠옷 대신 수의 입고 자라고 한대. 그 얘기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러더라고요. 참, 인생 무상입니다. 제가 평생을 뭐 했나 싶어요. 젊었을 땐 가족 먹여 살린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옐로캡 드라이버였거든요. 하루에 15시간씩 운전을 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돈 벌어서 집 사고 애들 셋 대학 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애들 축구 경기, 발표회 이런 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전 일하느라고요. 명절 때도 일했거든요. 땡스기빙 데이, 크리스마스, 다른 사람들 일 안 할 때, 그때가 돈 벌 때니까 전 그런 날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방해되고 나가면 걱정된다고 하고 뭘 해도 잔소리를 듣고요. 그래서 며칠 전엔 화가 나서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아이고, 그만 좀 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마누라가 울더라고요.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요. 그리고 사흘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다, 좋다 했는데 이틀째 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집에 있는데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소리 질러서. 그랬더니 마누라가 한숨을 쉬더니 당신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약도 제때 안 먹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내가 안 챙기면 당신 죽어. 맞는 말이에요. 전 혼자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약도 깜빡하고 밥도 대충 먹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저 잔소리가 아주 듣기 싫습니다. 친구놈 하나가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그 친구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혼자 집에서 라면만 먹는데요. 약도 안 챙겨 먹고요. 그러다 지난달엔 쓰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죠. 그래도 내가 마누라 덕분에 이렇게라도 사는구나 하고요. 근데 또 잔소리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어제 마누라가 또 잔소리를 했어요. 왜 그렇게 TV만 보냐고. 화가 나서 제가 그랬죠. 여보,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그랬더니 마누라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혼자 있고 싶으면 요양원에 가랍니다.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니 그래도 마누라랑 있는 게 좋죠. 마누라가 잔소리하는 건 저를 챙기는 거잖아요. 귀찮아서 요양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봐주는 거 고맙다고 해야겠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또 잔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지민 씨,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누라 잔소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귀에서 정말 피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마누라 먼저 보낸 친구들은 야, 그래도 마누라 있는 게 좋은 거야. 호랩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맞아요. 마누라가 있어서 다행이죠. 잔소리라도 나한테 맨날 저렇게 말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축복이죠. 근데 그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여져요. 참을성이 자꾸 없어집니다. 80살 먹은 늙은이가 이런 고민을 할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편하게 살겠지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네요. 마누라랑 5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서로 맞추기가 힘드네요. 그렇지만 아내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세월 탓이죠. 세월이 한스럽습니다. 정말로요. 지민리 씨, 제 한스러운 마음 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소연할 곳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쓰고 나니까 조금은 속이 풀리는 것 같네요. 어머니 올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이 동네에 아주 맛있는 이태리 요리집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 와서 김광태를 찾으세요. 생각을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서 하는 소리다. 나를 얼마나 생각하면, 나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면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나를 챙겨주나 하고요. 사실 관심이 없으면 일어나든 말든 뭘 먹든 말든 흘리든 말든 상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55년이 지났는데도 내 마누라가 아직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그럼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노랫소리 같이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귀에 피도 안 나겠죠? 지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펜실베니아 스크랜튼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자거든요. 아들이 이상해졌습니다. 28인데 펜스테이트 나와서 지금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연봉도 괜찮답니다. 저희는 아주 자랑스러웠죠. 우리 아들 성공했네. 친척들한테도 자랑했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아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받아도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말을 너무 느리게 하고 혀가 좀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들 괜찮아? 그러면 항상 좀 피곤하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올 때마다 계속 마르더라고요. 원래는 한 180에서 190파운드 정도 등치가 좋았거든요. 근데 점점 말라서 저보다도 등치가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왜 이렇게 말라? 그랬더니 항상 운동해서 살 빼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해서 살이 그렇게 빠질 정도면 잘못하는 거죠. 근육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마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반소매 옷을 입고 있길래 봤더니 팔에 바늘 자국이 많았습니다. 아들 이게 뭐야 도대체? 제가 팔을 붙잡았죠. 이거 헌혈한 거야. 헌혈? 이렇게 많이? 여러 번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헌혈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면서 혹시 마약하는 거 아닐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페이스북 같은 거 안 하는데 아들 페이스북을 찾아봤어요.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간 사진도 올리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 몇 년째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진짜 친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요즘 저희 아들 만나냐고요.
그랬더니 안 만난다고. 만나면 돈 빌려달라고 하고 정신없는 것 같아서 안 본 지 꽤 됐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회사 다니는데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회사 그만뒀다는 거예요. 작년에요. 저는 정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아들 회사 그만뒀어? 그랬더니 누가 그래? 그래서 제이슨이 그러던데? 그랬더니 바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입에서 욕 나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 언제 그만뒀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랬더니 1년 전쯤에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벌어? 그랬더니 벌어라고 말을 하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바로 남편하고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한참 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더럽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가 쌓여있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산더미고 침대도 엉망이었어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냉장고도 열어봤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들어있는 건 우유 한 통이랑 맥주 캔 몇 개. 아들, 밥은 먹어? 먹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피골이 아주 상접해 있었습니다. 욕실에 갔더니 여기저기 주사기가 있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은 그 마른 몸으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일어나 옷 입어. 그리고 바로 재활센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순순히 대답을 또 다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그 마약을 알게 됐다고. 그리고 집은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왜 엄마한테 안 말했어? 왜 아빠한테 도움 청하지 않았어? 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은 울면서 실망할까봐 그러더라고요. 실망? 네가 이렇게 사는 게 더 실망이야. 그리고 아들은 지금 재활센터에 있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굉장히 괴롭대요. 온몸이 벌벌 떨리고 토하기도 하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요. 엄마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제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아 아들, 참아, 이겨내야 돼. 속으로 울었지만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주에서 하는 재활센터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사설 기간에 있는데 보험으로는 일부만 커버가 됩니다. 생각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만 우리 아들 살려야죠. 근데 아들은 전화해서 울고 편지에다 죽고 싶다는 얘기만 잔뜩 써서 저에게 보냅니다. 지민 씨,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그냥 건강하게 마약 없이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지민 씨 너무 힘듭니다. 2026년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전화기 너머로 좋은 소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드 주베어토가 부릅니다. 텔레폰 송. 아, 아드님이 정말 잘 극복해서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서둘지도 말고 잘 극복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시길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펜실베니아 포코노에 살고 있는 68살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쓰는 이유는 다른 분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아들을 잃었거든요. 죽은 게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지금 38살이에요. 뉴저지에서 좋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연봉도 좋다고 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는다고 해서 저희는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 아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진짜 몰랐습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요즘 명상하고 있다, 영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세상 사는 거 힘드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풀면 좋지 그랬죠. 근데 이게 점점 대화 내용이 이상해졌습니다. 한날은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니까 물질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그 앞에 말까진 좋았는데 스승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물었죠. 스승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가 다니는 명상센터의 스승님이랍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래요. 우주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요. 저는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만 아들이 철학적인 걸 좋아하나 그냥 이 정도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작년 땡스기빙 데이에 아들이 집에 왔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머리를 허리춤까지 기르고 흰색 옷을 입고요. 목에는 이상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애엄마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쿠, 너 무슨 일 있냐?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아버지, 나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아주 우스운 꼴을 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밥 먹으러 왔으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한 사흘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터키도 안 먹고 햄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지는 이제 비건이라고 동물 먹는 건 영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고기 끊었답니다. 뭐 그것까진 이해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비건, 베지테리언 뭐 이런 거요. 근데 식사 중에 계속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 스승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물질적인 삶은 헛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걸 봐야 되거든요. 제가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일단 밥부터 먹어.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아버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우주의 진리와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이 달린 책이었는데 그게 바로 스승이 쓴 책이랍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살짝 열어봤죠. 아들이 깜깜한 방에 촛불을 켜놓고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얘, 너 뭐 하는 거냐? 물었더니 아버지, 지금 명상하고 있어요. 스승님하고 영적으로 교감하는 중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집으로 가기 전에 얘기했죠. 아들, 너 혹시 이상한 종교 같은 데 빠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들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당부를 했죠. 아들 조심해. 세상에 사이비들이 많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뜸 저한테 화를 내면서 아버지, 스승님은 사이비 아니에요. 아버지 모르면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후로 아들하고 연락이 점점 줄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받아도 나중에 전화한다고 금방 끊어버리고요. 크리스마스에도 안 오고 정월 초하루에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애들 엄마랑 같이 아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갔어요. 근데 아들이 한 달 전에 이사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거기서 전화를 했죠. 얘, 우리 지금 네 아파트에 와 있는데 너 지금 어디 사는 거냐?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스승이 만든 센터에 살고 있답니다. 거기서 수련하고 있다고요. 너 미쳤니? 회사는? 그랬더니 회사도 관뒀답니다. 센터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납치도 감금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데려나오고 싶으면 우리가 아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근데 아들은 완전히 세뇌당해 있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도 모릅니다.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데려올 거라고요. 기도는 매일 하죠. 근데 아들은 안 돌아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딸이 사진을 한 장 보냈어요. 아들 페이스북에서 봤다고요. 한동안 안 하던 페이스북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대머리에 흰 옷을 입고 스승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답니다. 아이고, 재민 씨,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 되찾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안 되니 경찰도 도와줄 수가 없고요. 아들은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들을 잃었어요. 살아있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애들 키우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애들 잘 되는 거 보면서 그 고생 다 잊으면서 살았는데 부모님들, 애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주 들여다보세요. 그냥 겉으로만 잘 살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정신 상태가 어떤지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처럼 살아서 아들 그냥 저렇게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지금 반 정도로 줄여서 소개했습니다. 걱정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이적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 살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우리가 다 겪게 되는데요. 또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날도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정식님께서는 본인 속상한 마음도 털어놓으셨지만 다른 분들 가정에 이런 일 생길까봐 그래서 또 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나눠주세요. 이렇게 어디다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메일 877radio@gmail.com 877radio@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완전 반대편 시애틀에 살고 있는 76살 할머니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손주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15년 전에 결혼했어요. 좀 늦었죠. 며느리는 한국 사람인데 서울에서 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천상 여자였어요. 결혼하고 바로 애가 들어서서 지금 첫째가 14살, 둘째가 12살, 막내가 9살입니다. 셋 다 남자아이들이에요. 저는 손주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첫애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결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에이구, 내가 손주 보는 건 글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들은 그때 시애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어릴 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봤죠.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달려갔거든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이고 재우고
힘들었지만 아주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커가면서 제가 책도 읽어주고 제가 그래도 2대 나온 여자거든요. 진짜로요. 공원에도 데려가고 장난감도 사주고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 해줬어요. 근데 5년 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을 이유로 애들을 안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2년 전엔 완전히 저 끝 뉴욕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재작년엔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작년엔 가지도 않고 걔들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요. 받아도 바쁘다고 애들 어디 간다고. 당연히 애 셋이니 그것도 사내 애들 셋이니 바쁘겠죠. 근데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제가 비행기표 사서 간다고 해도 오지 말래요. 애들이 감기 걸렸다고, 애들 캠프 간다고, 학원 간다고. 땡스기빙이고 크리스마스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명절 때 애들 생일에 그리고 학교에서 뭐 상 받았다고 아들이 자랑을 하면 그때마다 돈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거든요. 근데 받았네, 고맙네 이런 말, 이런 전화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 사이에 두고 아들하고 직통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은 아들하고 전화통화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손주들도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아들도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올해는 애들 좀 보자. 네 얼굴도 좀 보고. 내가 비행기표 사서 가도 되고 니들이 우리 집으로 와도 좋고 어떻게든지 얼굴 좀 보자.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이 엄마 미안해요. 올여름엔 처가 식구들하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처가도 부모인데 속상하긴 했지만 마음을 꾹 누르고 그럼 땡스기빙이든지 크리스마스 이브든지 그 둘 중에 한 날은 나하고 보내면 안 될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힘들지도 몰라요. 뭐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한참을 앉아있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을까 곰곰이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애들이 뉴욕으로 이사 가기 전에 전화가 안 돼서 손주들 보고 싶어서 아들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배를 눌렀는데 며느리가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안 돼요. 라면서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문 앞에 서서 30분을 기다렸어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하고요. 근데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날 집에 어떻게 왔는지,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을 정도예요. 그렇게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뭐 잘못했어? 손주들 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왜 그런 거야? 엄마가 며느리 뭐 기분 나쁘게 한 거 있니?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엄마 사실은요. 뭔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들 뭐야 말해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바빠서 그래요. 아니야.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집안에 있으면서 문 밖에 있는 엄마를 문 안 열어주는 게 바빠서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랬더니 아들은 엄마 그냥 이해해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요. 아니 나는 그 집에 간섭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주 보고 싶다는 게 간섭입니까? 그게 무슨 간섭이에요.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다 했었습니다. 친구들은 너 며느리하고 싸웠니? 아니 없는데. 그럼 왜 그럴까? 며느리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나 해서 기억을 더듬어 봐도 며느리한테 뭐 잘못한 게 내가 없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애들을 만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올린 손주들 사진 보면서 그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랩니다. 뉴욕에 있는 우리 손주들 너무 보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손주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죠. 시애틀에서 뉴욕으로 이사 온 며느님 혹시라도 이거 듣고 계시면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셋이 앉아서 딱 얘기를 하고 풀으세요. 그리고 꼭 만나서 손주들, 잘 큰 손주들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할머니의 외로운 마음이 이 곡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프란 슈베르트의 윈터하이저, 겨울 나그네 중에 네어 린덴바움, 보리수.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테너디 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로 듣겠습니다.